통신선로 개설의 문제로 남북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의 시작이 지연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며 수석 대표의 격과 의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 중인 건지 아직까지 회담을 마쳤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실무 접촉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오늘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또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시 30분에 원래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통신선로 개설의 문제로 지연이 됐다. 뭐 기술적인 점검을 안 한 건지 이런 일 종종 있습니까? 예, 과거에도 간혹 있었습니다. 저도 통일각에서도 회담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역시 북측 지역이라는 곳이 통신선로라든지 또 전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회담을 위해서 사전 점검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회담 개시 상황이 됐을 때 그 시점에 우리 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통신 상태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 측하고 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 통화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 회담 상황을 계속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통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예. 아마 그런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달하도록 만드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예. 10시 반 같으면 원래 우리 시간 같으면 이제 10시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12시 50분이 됐다면 아마 2시간여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마 오늘도 북한이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아마 시작부터 좀 지연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실무 접촉 하루 앞두고 노동신문을 보니까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우리가 계속 실무 접촉하자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한 건 북한이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네. 메시지를 보냈나요? 일단 북한이 우리가 3번이나 당국회담 하자고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두 네. 번은 아예 받지도 않고 그랬죠. 무시해 버렸는데 그간에 이제 행사들이 꽤 있었잖아요. 중국의 항일 열병식 행사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북한도 아주 중요한 그들로서는 중요한 행사인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했잖아요. 10월 예. 10일 날. 예. 그다음에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측의 동향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생각하기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훈련 같은 걸 하고 또 인권 문제도 우리가 거론하고 이렇게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았던 모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중 간에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예. 김정은이가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주의해야 될 게 김정은이가 경제도 아주 추락하고 북중 관계도 안 좋고 그야말로 고립의 상태고 그러면은 좀 양보적으로 나올 텐데 네.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협상이 쉽게 우리 뜻대로만 되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북측 실무 접촉 대표단이 누군지 알아야 이제 잘 파악을 하고 회담을 진행할 텐데 우리 대표단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갔겠죠. 면면을 좀 살펴주시죠. 예. 원래는 지난번 2013년에도 이제 이런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했었고 그때는 북한에서 김성애라고 하는 인물이 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2+2 회담할 때도 실무 협상에는 그 김성애가 우리 실무 대표와 이제 협상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8.25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고 8.25 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당국 간 회담을 여는 실무 접촉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김성애 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했는데 의외의 인물이 나왔어요. 예. 황철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수석 대표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은 단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황철 단장의 면면이 보니까 그동안 이 남북 관계, 남북 회담에 많이 관여를 해왔어요.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에 여러 차례 참여를 했었고 네. 특히 적십자 회담에도 직접 나와서 관여를 했고요. 보니까는 아태평화위원회 소속으로서 현대와 이 교류협력과 관련된 접촉과 협상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황철이라고 하는 인물을 실무대표 단장으로 내보낸
그 속내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추정해 봤을 때 네. 아마도 교류 협력 쪽 또는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예. 그것은 일단 이제 회담 결과가 공개가 되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세우느냐 하는 것을 봐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대표 단장의 그동안 경력을 보면 이제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 예. 나머지 2명은 저도 지금 그 자료가 잘 없어요. 2명 김명철입니까? 네. 김철령 이런 예. 인물은 제가 자료를 미처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예. 혹시 홍현익 박사께서는 이 3명의 면면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도 뭐 이런 인적인 분석을 많이 안 해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최고 대표의 급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죠. 나머지 2사람이야 사실 우리도 정보 담당하는 분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그 통일부 쪽하고 또 청와대 쪽도 예. 사실은 대표성이 이렇게 고루고루 갖춰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구색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대표인데 대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야말로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와라. 그러면 한국에서 그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이 나가겠다.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2년 전에도 그들이 통전부장은 못 나온다. 통전부장은 아마 그들의 생각으로는 한 부총리급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 같아요. 지금 또 김양건이 그간에 또 서열이 또 높아져서 북한 전체에서 서열 한 10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일부 장관이 서열 10위냐 하면 좀 그렇게 예. 생각은 안 되죠. 장관이지만.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3일 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평양에서 백화원에서. 근데 그때 김정일이는 단 한 명만 데리고 나왔어요. 김양건 통전부장 딱 한 명만 앉혀놓고 네. 회담을 했고 우리 쪽에는 5명인데 그중에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정천 통일외교 안보실장 청와대, 그다음에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예. 그다음에 기록을 위해서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인데 김정일은 딱 한 명만 데리고 나왔다고죠. 그러면은 우리는 부총리,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계산법은 다른 거죠. 그 기본적으로 다른 건 북한은 당이 통치하는 나라고 당의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네. 근데 우린 당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 나라를 대표하고 실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장관이 나오니까 통일부 장관이 나오니까 네. 김양건이 나와야 된다라고 끝까지 우기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예.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센터장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격이 안 맞더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격이 중요하죠. 과거에는 장관급 회담을 많이 했지만 그때는 우리 통일부 장관과 북한 측의 이제 내각 책임 참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생소한 그런 용어, 직함을 가지고 나온 인물이었는데 예. 그 사람의 격이 어느 정도냐, 과연 장관급이냐 따지고 보면 아마 차관급도 좀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사람을 내각 책임 참사라고 하는 직함을 줘서 내보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는 우리 정부 내에 통일 문제를 전담하는 통일부라고 하는 부처가 있지만은 네. 북한에는 정부에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금방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통전부,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것은 당의 부서지 네. 정부의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의 정확한 상대자가 없는 거예요. 카운터파트가.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그런 직책이 나왔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남북 문제에 가장 정통하고 또 남북 관계 발전과 긴장 완화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다루는 인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비록 당의 인물이고 정부의 인물이고 좀 차이는 나지만 예. 우리의 통일부와 통전부가 같이 마주 앉아서 회담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아마도 그것이 조정이 안 된다면은 작년 2월 달에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통전부와 우리 국가안보실이
그 차장, 부부장급이 만나서 네. 접촉을 했던 고위급 접촉 전례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형태를 준용해서 또 조정을 할지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요. 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일하고 김양건이 둘이 얘기를 해서 대남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게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둘이 앉아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예. 청와대 안보실장도 계시죠. 그다음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있죠. 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예. 이분들이 사실 다 모여서 아마 결정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김양건이가 꼭 나와라. 통일부 장관을 보낼 테니까 그걸 너무 주장하면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 그 김정일 부서 예. 국방이 이렇게 매칭을 이게 하면은 또 의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양건이가 나와라. 네. 그럼 우리 김관진 뭐 실장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거꾸로 가져가면은 오히려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정확한 카운터파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거를 네. 주장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격하고 이제 의제를 선정하는 것도 참 난항일 텐데 이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북한은 아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들고 나올 텐데 우리가 할 얘기도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금강산 관광도 북한의 관심 사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동안 북한이 우리 측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라라든지 또는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달라. 네. 또는 오이사 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해라. 이런 것들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함께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8.25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이거든요. 8.25 합의는 글자 그대로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가 나가 네. 있고요. 하나는 남북 관계를 발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놓고 상호 관심사를 내놓고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당국 간 회담의 성격이고 의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번 실무 접촉에서 정말 구체적인 의제까지 다 정해서 합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8.25 합의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대략 이번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이런 정도의 의제를 가지고 한다라는 수준으로 한다면은 아마 크게 쟁점이 없이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어제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측은 8.25 합의 이후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뭐 입으로는 뭐 남북관계 발전 얘기를 하면서 예. 밖에 나가가지고는 딴소리 하고 있고 동족을 해치는 얘기는 하고 있다. 진짜 남북관계 발전을 원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그걸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북한이 이번 실무 접촉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요구 사항을 잔뜩 담아가지고 와서 이거를 받아준다면 당국간 회담을 할 것이고 이거 받아준다는 그 확답을 안 하면 당국간 회담 안 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아예 당국간 회담으로 접촉각 자체도 어려운 것이죠. 네네. 그래서 아마 북측도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 차례나 이제 우리의 회담 제의를 보이콧하는 상태였지만 이번엔 스스로 나왔거든요, 먼저. 네. 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김정은 입을 통해서도 8.25 합의를 자신의 업적으로 부각을 했고 이것을 큰 복으로 만들자고 그랬고 자기는 성의를 다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 북한이 먼저 나서서 이걸 깨는 일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어느 수준을 해야 접점이 된다는 걸 북한이 아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남북 간에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는 중이고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측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김정은이 이제 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건가요? 예. 김정은이가 나이도 어리고 또 뭐 권력이 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뭐 경제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정권의 안착, 그러니까 뭐 세습 권력의 안착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주력해 왔는데 예.
그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군도 많이 다스렸고 예. 최근에는 이제 최룡회까지도 고모부는 물론이고 최룡회까지도 지금 뭐 혁명화 교육을 보내는 등 아무도 그에 도전할 이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걸 이제 권력을 쌓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국제사회로 나가보자. 어. 물론 이제 금년에도 나가볼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 5월달에 전승 행사에 가볼까, 푸틴의 초청을 받아서 가볼까 생각했는데 가서 자기가 뭐 모양을 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못 갔던 거고 베이징에도 시진핑 주석이 오라 그러는데도 가서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또 못 갔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뭐 외국에 가면은 모양새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국제사회를 좀 대표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얘기를 하자 뭐 그런 속셈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할 얘기란 게 뭐냐?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가 지금 북한의 뜨거운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틀림없이 이 두 문제를 얘기할 텐데 김정은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핵을 개발하는 건 미국이 우리를 자꾸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네. 미국이 대화하자는데도 하지도 않는다. 거꾸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인권 문제도 보면은 뭐 비록 뭐 지역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뭐 어린이들이라든지 네.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여성 문제 이런 것도 조금씩은 나름대로 조금씩은 저 성의를 조금씩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권도 그렇게 열악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엔에서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된다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 막 결의안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로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노리는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 봐라 내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나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북중 정상회담 하자. 이런 걸 노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예. 지금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셔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지는 뭐 장담하기 어렵지만 네. 그것이 주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징검다리식으로 베이징으로 가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요. 이제 내년이면 집권 5년 차가 되는데 국제 무대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고 내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그동안 중점적으로 해왔고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 행사에서 김정은의 연설 그 태도나 목소리나 이걸 보면 예. 아주 자신감이 많이 넘치거든요. 달라졌죠. 그리고 북한이 사실 내년 5월 달에 7차 당대회를 이제 36년 만에 개최하는데 그 당대회를 개최하려면 그렇게 뭐 시끄럽고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유지하려고 나름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내외의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또 북한 주민에게도 이제 우리 지도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의 그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이 지도자다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또 업적도 과시하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북중 관계 특히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남북 관계의 일정 분야 발전을 하고 네. 또 중국이 원하는 이를테면 육자 회담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참여하는 그런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북중 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그런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 가능성 그런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반 총장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났다. 그럼 혹시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 카드는 분명히 김정은의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하려면은 사실 오늘 이제 회담에서 이거 실무 접촉에서부터 이게 풀리는 그렇죠. 가운데서 이제 그런 제안이 될 것 예. 같고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정치적으로 또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가장 큰 뉴스를 만약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지고 나온다면 마치 1994년에 카터가 1차 북핵위기 때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실무 접촉의 결과부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